새벽은 늘 반짝거리는 얼음 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든다. 춥고 우울할 때에도 나는 두꺼운 커튼을 젖히고 삶의 시작을 알리는 여명을 바라본다. 그리고 유리창에 뺨을 기댄 채 상상에 잠긴다. 지금 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영역을 부여하는 시간의 육중한 벽에 기대어 있는 것이라고. 새로운 삶의 영역이 세상 전체로 퍼지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순간을 음미하게 해주소서. 가장 새로운 삶의 영역을 음미하게 해주소서. 나는 창가에 서서 수많은 조상들이 묻혀있는 교회 묘지를 내려다보며 영혼의 바다를 떠도는 그 불쌍한 사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내 눈에는 출렁거리는 잿빛 바다를 영원히 떠도는 그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부여받은 우리는 현재를 활용하고 즐겨야 한다. 이것은 내 아침 기도의 일부이기도 하다.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선 중 하나인 존 마틴 부인의 일기 속 구절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삶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걸 대체로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힘들 때에 원망하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탓하기도 하죠. 우리는 삶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즐겨야 한다는 그녀의 말이 와닿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부여받은 삶을 사는 우리는 현재를 즐겨야 한다 라고 주문처럼 되뇌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기획 코너 차현지의 여편소설 부족한 것들 제9화 시트가 부족한 남자. 그러니까 이 남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남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득이 될 것 같아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말해보자면 이 남성은 엄청난 여성 편력에 본인부터가 힘에 부처하는 자울씨인데, 그럼에도 그의 기운은 너무나 넘쳐나서 마치 설화 속에 등장하는 정력의 화신이거나 이를테면 돈주왕이나 카사노바의 후예가 아닐까 하는 염려마저 들게 하는 자입니다. 그는 그의 능력이 여의치 않는지 아니라면 그저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는 겨울마다 진정한 애인을 갈급해하는 증상을 보이는데, 근데 그게 또 한철인지라 진정한 사랑을 나누겠다고 약조한 여인과 봄을 맞이하면 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판단이 안 선다고 하고, 여인들은 늘 울며 죽겠다고 사정하며 극진히 돈까지 대접하겠다고 발벗고 나서도 그는 봄만 되면 다시 귀찮은 여성 편력의 주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벌써 겨울에 약조한 여인들 중 한 명은 일본으로 떠나버렸고, 일본의 어느 지방에 가서 일본의 어느 작가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강가에 빠져 죽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있고, 이 남성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며 이러다가는 소멸해버릴 것 같다는 연설을 제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니깐 전 이 남성의 딸입니다. 유전자적으로 친딸이요. 저 어떡하죠? 네, 매주 긴장되고 설레는 코너죠.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아랩의 불가침 조약 시간입니다. 김봉현 음악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고요. 네. 뭐 하며 지내는지는 DJ님께서 네. 좀 아실 것 같은데. 아, 저희가 네. 매주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네. 이 인사가 좀 식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주 동안 별 다른 사건 사고 없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 사고 많았으나 네. 방송에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좀 있고. 사실 저는 자전거를 최근에 구입해서 네. 열심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저희 천재소설가 최민석 네. 씨라고요. 예. 그런 수식어는 필요 없는데. 예. 네. 아무튼 제가 요즘 김봉현 평론가랑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NBA 스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 흑인들의 선망의 대상인 NBA 스타. 네. 저번 시간이 맛보기였다면 오늘은 좀 더 진득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거라면서요. 예, 굉장히 또 흥미로운 얘기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 두 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두 번째입니다. 네네. 그럼 일단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 하면 바로 마이클 조단이잖아요. 네. 근데 마이클 조단 말고도 힙합과 관련된 뭐 유명한 선수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 마이클 조던이 세계 농구 역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수다라는 건 사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힙합이라는 키워드를 끼게 되면 사실 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힙합과 농구라는 키워드를 대변하는 단 한 명의 선수를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은 조던보다는 앨런 아이버슨이라는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아이버슨은 뭐 조던만큼 출중한 선수고요. 뭐 얼마 전에 은퇴를 했지만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선수가 75년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힙합은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음악이 이제 문화로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두 개를 딱 조합을 해보면 아이버슨이 10대 사춘기 시절에 이 힙합의 황금기를 경험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 저도 지금 10대 시절에 들었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고 그리고 계속 뭔가 고향처럼 이렇게 찾게 되는 음악이잖아요. 그 당시 들었던 것들이.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 아이버슨 역시 자신의 사춘기에 그 힙합의 황금기를 경험을 해서 단지 음악의 팬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삶의 양식으로서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의 측면에서 힙합을 체득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게 뭐 패션부터 그렇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농구장에 뭐 이게 콘로우 같은 헤어를 타고 나오고 몸에 타투를 새기고 뭐 금목걸이 같은 거 하고 다니고 뭐 뉴에라 모자 신고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패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태도의 측면에서 힙합 특유의 어떤 반항적인 태도와 문제적 기질이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네. 그 뭐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죠. 아이버슨이. 그렇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NBA 드래프트 지명을 받고서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사실 모든 신인 선수들이 뭐 나는 뭐 조던처럼 되고 싶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이버슨은 뭐 나는 마이클 조던도 되고 싶지 않고 메이크 존슨, 레리 버드 뭐 다 되고 싶지 않다. 난 나고 그냥 나는 뭐 내 커리어 끝났을 때 그냥 뭐 내가 제일 잘했다고 말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뭐 겸손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태도가 또 래퍼들 특유의 어떤 호전성과 호전성 그리고 배틀 정신. 그렇죠. 그런 기질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저는 뭐 농구 역사에 대해서 약간 뭐 문외 아닌 편이라 이 김봉현 평론가의 설명이 좀 흥미로운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마이클 조던이 뛰던 그 시카고 불스가 전성기를 맞기 전에 라이벌로 간주되던 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시카고 불스가 90년대 사실 전성기였고 뭐 72승 10패 뭐 이런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이런 때가 이제 90년대 중반인데 그 전에 약간 정상에서 이제 좌절하던 시절에 그 시카고 불스를 가로막았던 팀이 바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라는 팀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뭐 데니스 로드밴도 거기 있었고 아이제아 토마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거친 플레이와 더러운 매너로 악명이 자자해서 실제로 이제 그때의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닉네임이 배드보이즈였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힙합 팀 같은 그렇죠. 그런 닉네임이네요. 나쁜 녀석들 뭐 그런 건데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단순히 농구 안에서만 이런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랩의 역사를 보면 그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이 랩에서는 사실 그 갱스터 랩이라는 랩의 하나의 그 사조가 굉장히 부흥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미국의 비평가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왜냐하면 그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선수들도 대부분 거의 다 흑인이었고요. 랩도 흑인의 음악인데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조용필 씨 음악 나왔는데 되게 뭐 사회문화적인 분석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음악적 분석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 없는 이 시절에 이 20, 30대가 조용필이 나온 걸 보고서 비로소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을 찾았다. 그 빈자리를 채워줬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갱스터 랩과 이 배드보이즈라는 팀도 그런 식으로 엮어서
분석하는 비평가들도 있죠. 네. 그게 또 사실 서태지가 컴백홈을 가져오면서 갱스터 랩을 또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서태지 후 세대들에게 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네. 결국은 이 영향이 돌고 돌아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계속 재해석되고 네. 다시 발현되는 게 아닌가. 뭐 나비 효과 같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기호 네. 상식 차원에서. 네. 네. 부끄럽네요. 네. 그런 얘기하니까. 그럼 질문할게요. 네. 그러면 이 흑인들에게는 농구가 일종의 성공의 토대이자 어떻게 보면 또 놀이의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힙합과 놀이의 공통점은 성공의 토대이자 놀이의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힙합과 농구가 서로 마치 수학처럼 하나를 X축으로 놓고 하나를 Y축으로 놔뒀을 때 그 두 가지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재미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정교하게 놓으시네요, 그거를. 네. 저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흥미로운 인물이나 사건들이 또 있을까요? 네, 되게 많죠. 사실 오늘 다 얘기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일단 그 NBA에 30년 이상 동안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총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은퇴를 선언을 해서 그러니까 한 1년을 은퇴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몇 개로의 은퇴를 할 건데요. 예,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한 70이 넘으신 이제 분인데 그 데이비드 스턴이라고요. 지금 NBA 현역 총재가 있어요. 그 외모를 보시면 되게 전형적인 그 백인 할아버지 같이 이제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또 힙합과 관련이 많아요. 이분이 사실 또 NBA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죠. 되게 NBA가 막 그 약물 중독된 흑인 선수들의 리그라고 오해를 받고 뭐 아이스하키 그 NHL에도 뭔가 밀리고 약간 이럴 때 총재를 맡아서 뭐 약물 복용 그 검사 제도 도입하고 뭐 몇몇 구단도 창단하고 이래서 NBA를 굉장히 붕흥시킨 장본이 있는데 하지만 힙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예를 들면은 그 데이비드 스턴은 모토가 이 NBA는 미국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리그여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한테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모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힙합과는 뭔가 필연적으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담을 쌓고. 뭐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앨런 아이버슨 같은 경우도 랩 음반을 취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데이비드 스턴이 공격하고 그걸 막는 바람에 결국 음반을 못 냈고요. 그리고 아이버슨의 패션에 대해서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뭐 아이버슨도 거기에 또 반발을 하고 뭐 이런 재미있는 일이 많았죠. 네. 그러면 들어봤을 때는 그 시기에는 데이비드 스턴에 의해서 NBA가 굉장히 그 제약도 많았고 규범적인 모드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리그 전체에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고요. 그런데 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 90년대 들면서 NBA 유니폼이 뭐 조던을 위시해서 굉장히 힙합 스타일의 유니폼을 변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데이비드 스턴이 그거를 못 봐줘서 또 드레스 코드를 만들어서 너네 뭐 이렇게 유니폼 하의를 뭐 무릎이 몇 센치로 입어라. 마치 여고생 교복 단속하듯이. 마치 옛날 우리 장발 단속이나 미니스커트 단속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실제로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어긴 선수들이 뭐 몇만 달러씩 벌금을 물었고요. 몇만 달러씩 그렇죠. 벌금을 낼 정도로요? 그렇게 물었죠. 근데 또 이 할아버님께서 굉장히 또 영악하신 게 힙합의 약간 꼰대 마인드로 봤을 때 힙합의 부정적인 그런 건 막으면서 또 힙합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으니까 그런 인기는 또 업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업적으로 이용은 또 했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NBA 경기 전반전이 끝나면 장내에 힙합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그런 건 적극적으로 뭐 권장을 하고 또 비디오 게임 같은 그 NBA 농구 게임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이 마케팅하고 막 BGM으로 힙합 음악을 사용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건 하면서 다만 힙합의 부정적인 여파는 막으려고 하는 이런. 그러면 이 데이비드 스턴 총재의 눈에서 볼 때는 그 이렇게 반규범적이고 반항적인 선수들 말고 뭔가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선수들은 또 없었나요? 있었죠. 뭐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흑인을 싫어한다면 사실 NBA 리그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흑인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가 봤을 때 모범적인 흑인 선수들 되게 예뻐했어요. 예를 들어서 90년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센터였던 그 데이비드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해군 대도. 그 실제로 그
해군 장교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죠. 해군 상한학교 나왔죠. 그리고 대학교 때도 제가 알기로도 뭐 장학금 받고 다녔고 평점도 좋았던 걸로. 흑인이지만 실력 좋고 공부 잘하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예의 바른 그런 선수들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이제 아이버스는 랩 음반 내는 거 맞고 약간 이런 식의 확실히 이미지가 다르네요. 네, 그렇죠. 데이비드 로빈스는 제 기억으로 헤어스타일이 앞머리 3cm, 옆머리 뒷머리 그 약간 0cm였어요. 군대 머리 약간 그런 거였죠. 그런 스타일이었고 아이버스는 전형적인 그 레게 파마 뭐 이런 거 레게 파마의 약간 그 갱스터 스타일이었죠. 실제로 또 범죄도 저지르기도 했었고. 아무튼 뭐 그랬고요. 그러면 이 힙합의 성향이 농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법한데요. 뭐 그런 사람들은 없나요? 그 백인 없나요? 아니요. 물론 저는 이제 힙합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팬들도 봐도 제가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사실 데이비드 스턴을 옹호하는 팬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힙합을 음악을 좋아하지만 진짜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도 실제로 뭐 이렇게 듀렉이라는 그 흑인 특유의 뭐 스타킹 같은 걸 쓰고 다니고 목걸이 주렁주렁 메고 다니고 그거 이태원에 팝니다. 저는 이게 머리에 잘 안 맞아서 못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힙합에 근거한 특이성을 농구에 접합한 선수들도 있죠. 힙합 음악을 실제로 했던 농구 선수들이 좀 몇 명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샤킬 오닐이죠. 샤킬 오닐이 90년대 초반부터 랩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실제로 랩 앨범 몇 장을 냈죠. 하지만 이제 농구 선수들은 샤킬 오닐이 그때 그 프리드로우 실력이 굉장히 형편없었기 때문에 거의 한 50 몇 프로였어요. 보통 평균이 뭐 80 몇 프로인데 자유투. 그래서 랩할 시간에 자유투 연습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도 받았고 하지만 샤킬 오닐의 앨범을 지금 들어보면 샤킬 오닐의 랩은 그냥 뭐 평범한 수준이지만 그 당시에 또 우리 랩으로 성공한 이제 형들이 또 농구로 성공한 형들의 굉장한 동질감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공한 흑인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인류 래퍼들이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앨범은 굉장히 풍성하고 좋습니다. 근데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요. 샤킬 오닐이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호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되게 키가 크잖아요. 근데 되게 키가 많이 크면 너무 커버리면 사람들이 보통 편견을 느리고 둔하고 좀 멍청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샤킬 오닐에 관해서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을 오히려 샤킬 오닐이 대놓고 활용을 한다는 점이죠. 제가 요즘 케이블 TV를 보는데 거기 보면 샤킬 오닐의 그 무슨 도전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요 요즘에? 근데 우리로 치자면 예전에 그 무리한 도전 같은 그런 건데 샤킬 오닐이 모든 종목의 선수들과 함께 도전을 합니다. 예컨대 100m 달리기도 100m 금메달리스트한테 도전을 하고 수영도 도전을 하고 에어로빅도 도전을 하고 뭐 비치 발리볼도 도전하고 매번 져요. 매번 지고 매번 느린데 매번 근소한 차이로 집니다. 그러면서 샤킬 오닐이 가지고 있던 전 거인이기 때문에 너무 느려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라는 거를 서서히 깨는데 그 벽이 절대 깨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샤킬 오닐의 그런 면이 아무래도 랩스타들로 하여금 앨범에 참여하는데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 날카롭습니다. 오늘의 MVP 라인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연장선에서 그 최용만하고도 그 격투기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실제로 샤킬 오닐이 영상으로 찍었어요. 최용만한 너랑 붙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샤킬 오닐이 그렇게 재밌는 시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면 옛날에 마이클 조단과 샤킬 오닐이 완전 그 대비되는 캐릭터잖아요. 마이클 조단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플레이를 구사하는데 샤킬 오닐은 어떻게 보면 느릿느릿하다가 그냥 한번 쿵 내리꽂는 스타일인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를 희화화시킬 줄 아는 그 재능과 용기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샤킬 오닐 찬양 방송이 아닙니다. 아무튼 다시 랩 얘기로 돌아와서 래퍼들도 농구에 흥미를 가질 법도 한데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뭐 노래 가사나 음악 같은 건 없나요? 랩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
그 랩 특유의 비유에서 농구를 활용한 것도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랩을 하는데 나는 내 라임을 뭐 드리블하지 약간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라임을 드리블하지 그런 게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제이지라는 래퍼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지속적으로 일부러 나는 힙합씬의 마이클 조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하면서 굉장히 소소한 재미를 봤죠. 뭐 평론계의 마이클 조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전 조던은 아니고요. 전 아이버슨이 되고 싶습니다. 사고뭉치로 남고 싶습니까? 네. 하시던 말씀 계속 해주시죠. 다 했는데요. 다 하신 겁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서 뭐 그런데 원래 이런 방송이니까요. 오늘도 역시 주제에 걸맞게 음악 한 곡 가져오셨죠? 네. 주제에 딱히 걸맞은 건 아닌데.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 진보라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세계적인. 주제에 걸맞네요. 우리 방송 계속 진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억지스럽지만. 이 진보라는 R&B 네오소울 뮤지션의 아름다운 그녀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김건모의 빨간 우산을 블랙 뮤직 스타일로 훌륭하게 재해석한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진보의 아름다운 그녀를 듣도록 하고요. 오늘도 흑인 문화에 대해서 아주 진득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ic check 1 2 1 2 3. Okay. 아름다워 그 손잡고서 춤추고 싶어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너무 아름다워 머릿속에 무슨 생각할까 그만 나를 지울 수 있을까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기분 눈을 떼고 싶지 않아서 어디 갈 때도 계속 보면서 걸어 벌써 12시 넘었는데 어젯밤 잠도 많이 못 잤다는데 이렇게 우리 둘이 있고 싶어 하지만 이제 데려다 줄게 아름다워 그 손잡고서 춤추고 싶어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아름다워 머릿속에 무슨 생각할까 그만 나를 지울 수 있을까 어디냐고 묻는 문자에 서둘러 택시 타고 날아갔을 때 앞에 보이는 반가운 너 내일 아침 일찍 간다며 또 서둘러 이제 집 앞에 다 왔는데 하지만 그냥 보내기는 싫은데 오늘 밤 지나가면 난 가는데 작별 인사를 길게 해줄래 아름다워 손잡고서 춤추고 싶어 언제 또 볼까 아름다운 그녀 아름다워 표정이 아름다워 나를 채우고 싶어 아름다운 그녀 아름다워 손잡고서 춤추고 싶어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아쉬운 마음에 다시 만나 약속해줄래 어제도 봐 아쉬운 마음에 다시 만나 발다리가 서면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탈문학 방송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5주째 특집 아닌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이 나는 무대라는 공간을 점유하고 계신 배우분들을 모셨습니다. 연극 배우이자 또 낭독 전문 배우입니다. 최강덕 그리고 김노사 배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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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매주 거의 작가들이나 또 편집자 아니면 기자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배우들이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가 이 두 분들을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광덕 배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연극 블랙박스에 출연을 하셨고요. 특히 이 블랙박스는 김경주 시인이 또 연출을 한 작품이고요. 2011년에 에코에서 작가 역할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2009년 바람의 정거장에서 노인 역할을, 그리고 2007년 만다라의 노래에서 스님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최강덕 배우님이셨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었지만 뭐 TV와 영화에도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하고, 또 김노사 배우는 99년에 겨울 동화로 데뷔를 한 건가요? 이때가 첫 작품인 건가요? 아니요. 그 이전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전도 있군요. 아무튼 받은 프로필이 엄청 긴데요. 예, 대표적으로는 2006년에 에쿠스, 그리고 2008년에 설공 찬전, 그리고 2009년에 엄마들의 수다, 그리고 2011년에 노이즈 오프라는 연극에 출연을 하셨고요. 영화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현재 단국대 공연영상학부 외래 교수로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두 분 다 어떻게 해서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시겠나요? 제가 먼저 그냥 할게요. 네. 저 짧으니까. 레이디 퍼스트. 저는요,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연극반 선생님이셨는데요. 네. 그냥 뭐 워낙 또 나서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러니까 네. 선생님이 공연을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 시간에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공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합주부는 뭐 이렇게 연주 같은 거 하고, 뭐 연극반은 연극 작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올렸는데, 그때 무슨 심청이란 공연을 하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잘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막 그 문방구 아줌마들, 막 그 떡볶이 파시는 그런 네. 아주머님들도 막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이걸 계속 연장 공연을 한 거예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예회 같은 건데 네. 연장 공연을 한다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 일이네요. 아주머님들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으면 그 주위에 이렇게 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아주머님들까지도 막 나와서 막 예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동네 스타인 줄 안 거예요, 제가. 네. 아니 동네 스타가 많네요. 그래서 그냥 외모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배우가 돼야겠다. 이건 학교의 수준이 넘은 겁니다. 학교의 수준을 넘어섰고요. 네. 이게 라디오라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모와 상관 있게 나는 스타야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최강덕 배우님 동의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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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마지못해 동의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예. 정말. 예. 그렇게 해서 배우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예의 수준을 먹었거든. 최강덕 배우님은 어떻게 해서? 저는 섬 출신이에요. 네. 섬.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해군 기지가 있었어 우리 동네에. 네네.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해군들이 외딴 섬에 있으니까 뭐 흥사단이라는 게 있었어. 네. 그 사람들이 와서 섬에 있는 군인들 유흥공연차 보는 그런 뭐 모임 뭐 있는데 그때 흥사단이 일종의 뭐랄까 그 공연단 그렇죠. 거죠. 공연단 형식을 띄웠죠. 그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하여튼 그때였는데 근데 영화를 뭘 가져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마 오발탄을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노래하시는 시골 영감 전타하는 기차 서수남 하창일. 네, 서수남 하창일 그분들도 오셨고 그때는 마을에 가면 느티나무가 막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여러 개. 거기에 이제 밤에 딱 틀어져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보신 게 그럼 오발탄 장마요? 네, 오발탄. 지금 돌아가신 황정순 선생님 같아요. 그분하고 어린 손자. 그때 막 장마가 너무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 어린 손자가 옛날에는 지금은 뭐 길이 잘 돼 있잖아요. 밭길, 논길 이렇게 뭐 그 길 걸으면서 저 초등학교를 가고 그랬었어요. 이 친구가 죽은 거예요. 거기를 오다가 내 기억으로는.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인연으로 뭐 아무튼 뭐 영상이 들어왔고 그 흑백 영화가 소년의 감수성을 후벼 파서 좀 건드렸죠. 그리고 배우의 길로. 그리고 또 뭐 중학교 때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옷을 잘 입고 싶은 그런 어떤 사춘기적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꽃무늬 남방을 입고 오셨습니다. CF 뭐 이런 거 되고 싶은 어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훈아 조용필이 저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분 두 분이 저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죠. 결국은 책임지셔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남진과였었는데. 그래요? 저는 좀 나훈아과로. 저는 남진 선생을 약간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뭐 이건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차후에 또 뭐 차차 풀어놓죠. 제가 아까 프로필 읽을 때 보니까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두 분 다. 그렇게 많이 해왔던 작품 중에 그래도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게요. 그냥. 또 역시 레이디 제가 퍼스트. 먼저 치겠습니다. 저는 거기 프로필에는 없는 건데 94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나이가 나오네. 대학교 2학년 때 영재교육으로 일찍 입학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연극영화과를 다녔는데 그때 왜 학교에 영화 감독 선생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 그래서 그냥 소품 같은 거 들어주고 뭐 마이크 같은 거 붐대 같은 거 잡고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영화 촬영 현장에 쫓아갔다가 우연히 캐스팅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까불고 노니까 동네에 미친년은 꼭 하나 있다. 약간 제가 막 그때 당시 정신 없이 막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막 선도 막 밟고 막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감독님이 그냥 어여삐 여기셔서 동네에 그냥 계속 어디든지 끼어 있는 미친년. 그럼 광녀역으로 캐스팅이 된 건가요? 혹시 그 작품 이름? 소낙비라고 최기봉 감독님이 하셨던 건데 뭐 몬트리올 영화제도 나가고 막 제가 그냥 처음으로 내가 영화 배우가 됐어. 그러니까 정말 작게 나와도 어디든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슬픈 장면에도 껴 나올 수 있고 그냥 되게 기쁜 어느 장면에도 미친년은 꼭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소나기에서 여주인공이었는데 다시 소낙비로 혹시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시인에서의 마치 새우깡 같은 모든 곳에 다 있는. 그래서 되게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로 가는 거에 정말 그리고 거기에 노출도 했었어요. 21살 때요? 네, 근데 대한극장에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약간 달빛에 어스름풋이 이렇게 제 엉덩이가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찬양 감독님이 욕심이 많으셨네요. 처음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 그냥 잘 안 보인다고 풀스페이스 이렇게 오줌 어머나 너무 문학방송에서 경박하게. 잠깐 아니 그게 누구나 다 하니까요. 그런 장면을 딱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때는. 너무 크게 이렇게. 근데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고 제 평생 지금도 저는 그렇게 많이 씬을 많이 할당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잊을 수가 없겠네요. 그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최광덕 배우님은 저는 연극 중에 저는 이제 밖에서 그렇게 야외에서 하는 연극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햄릿이란 작품. 햄릿은 작품을 로망이죠. 햄릿 중에 햄릿을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망령, 유령. 근데 4가지 버전을 했어요. 원작은 99년도에 유인춘 지금 대표님, 유시였던 대표님이 햄릿을 할 때 제가 이제 아버지 역할을 망령 역할을 했고 마이로츠 햄릿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햄릿과 아버지 유령이 주인공이에요. 섞여서 막 대사 막 나오는 기타 등등. 이제 우리 연출 제 스승이죠. 이제 김아라 선생님이 이제 다시 재구성한 햄릿이 있고 한 4가지 햄릿이 있는데 4가지 버전요. 그걸 무려 7년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나오는데도 7년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 대학을 4년 다니고 군대를 3년이면 햄릿으로 청춘을 다 보냈다고. 그래도 되죠. 저는 햄릿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유시어터에서 우리 유인춘 대표가 햄릿을 할 때 그때 내가 팍 맞은 거예요. 막루에서 이제 유령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영혼을 강타당했다는 거죠. 순간 뭐 대사를 치는데 너무나 듣지 못한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문학성을 가지고. 물론 유 대표님은 아마 트릭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농담이고 그 들려오는 대사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그 내가 타이밍을 놓친 거죠. 실수를 한 겁니다. 내가 왜 유령의 대사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거기 그 대사에 너무 이렇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뭐 순간 차이인데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맥베드를 죽산에서 했었는데 맥베드도 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수영장 안에서 노른자위는 다 하신 섹스피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겠네요. 우리 김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고맙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제 4대 비극을 다 했어요. 제가 다 하고 재구성을 한 건 했는데 맥베드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제가 손에 이제 흉터가 있어요. 맥베드 역할을 할 때 좀 거칠어요. 거기는.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뗏목 위에서 제가 막 허우적거리는 장면이 있는데 순간 잘못해가지고 손이 나갔어요. 연습하는 도중에. 그래서 이걸 이제 시내로 나갔어요. 거기 촌이 읍내였기 때문에 병원이 뭐 토요일 날 같이 문 닫고 다 가시죠. 근데 이제 없는 거예요, 병원이 한 곳이 보이는데 그게 동물병원이었어요. 거기서 보면서요. 보이시죠? 뇌반을. 그런 이제 경험이 있고요.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그때는 진짜 제 손가락이 잘못되나. 동물병원에서 하니까. 그러게요. 저도 소설에서 제가 최근에 쓴 능력자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거를 써놨거든요. 그래요? 이 영화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영화처럼 사시는군요. 좀 거칠게 살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기억에 남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또 이게 특정 부위가 산만큼 나왔으면 두 분 다 잊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대화부터 뭐 즐겁네요. 두 분 다 연극을 하실 때 순수 창작극도 하시고 또 문학을 원작으로 한 번안극도 하시잖아요. 각각 뭐 느끼시는 차이나 혹은 매료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내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시죠. 이번에 두 번 양보하셨는데 제가 사실 87년이냐 8년이냐 처음 시작했어요. 노 머시기 정부 때 노무현 아니고요. 정부 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이창구 선생님의 귀부인이라는 작품으로 20분짜리인가 30분짜리로 했어요. 그 후로 이제 용감한 사형수라는 작품을 한 50분짜리를 했고요. 그 후로 이제 이금산 선생의 작품 30일간의 야유회라는 작품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순수
창작극으로 시작했는데 네. 몇 년 후에는 번안극을 많이 했죠. 네. 오이디푸스 3부작, 셰익스피어 4부작 네. 뭐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차이점은 창작극은 그 안에 우리 모국어의 뭐 사투리도 들어가고 모국어의 입맛. 네, 입맛. 그 살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바로 흡입이 돼 바로 돌진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번안극은 번역체. 네, 번역체이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한번 우려서 나오는 어떤 사유하게 되는 한번 읽고 이걸 바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굳이 음료로 비유하자면 우리의 창작극은 첫 맛에 그냥 딱 느껴지는 소주 같은 그런 막걸리, 막걸리 같은 맛이 있다면 번안극은 뭔가 우려내서 마셔야 되는 홍차 같은.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맛이 있다는 그런 거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게 더 매료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햄릿이나 오이디푸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20대 후반, 30대. 7년을 보내시고 벗어나는데 또 7년이 걸렸으니. 아니 이제 그 시작할 때 오이디푸스 3부작을 하면서도 별로 뭐 그런 거에 이제 그렇게 뭐 매력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거지만 판소리를 좀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 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번안극을 하는 극단에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오이디푸스 3부작을 한 3, 4년 했거든요. 그것도 3가지 버전으로. 그 다음에 햄릿을 시작했는데 햄릿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하면서 이제 하면서 뭔가 느껴졌다는 거죠. 이 문학성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햄릿, 셰익스피어 작품이 좋다 이런 것을 그 속에서 이제 7년 동안 느끼게 되는 거죠. 영국 여왕이 괜히 인도랑 셰익스피어를 안 바꾸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저는 여실히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로. 그럼 뭐 둘 다 매력을 다 느끼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는 우리 걸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그동안 7년 동안 안 했던 소리도 한번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김경주 작가님 작품을 다시 음악극으로 모국어를 가지고 음악극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 둘 다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그 우리 창작극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또 우리 로사 배우님. 근데 이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로사가 저기 스페인어로 장미 맞죠? 맞아요. 로사. 그럼 이게 예명인 건가요? 아니면 본명인가요? 본명입니다. 본명을 로사로. 카톨릭 이름이에요. 스페인의 어떤 성녀인데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랬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신. 그럼 이 부모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인가요? 천주교니까 뭐 그냥 주님께서 주신 이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번역하면 이제 장미라잖아요. 맞아요. 이제 김장미인 거죠. 김장미. 보통 이제 주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로사 배우님은 순수 창작극과 또 번안극에서 느끼는 차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매력.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문학으로 나온 작품을 무대 위에서 이렇게 옮길 때 보통은 실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 속에서 활자 안에서 막 그 은유와 어떤 시적인 이미지들이 막 반짝반짝했던 것들이 막상 시공간이 되게 제약을 많이 받는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그게 막 재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시공간과 그 반짝반짝한 글자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옮겨요? 배우의 영혼의 창인 눈동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우의 힘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무대적인 어떤 장치 무엇을 빌어서 이거 연극적인 이것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간혹 어쩌다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런 생각은 들죠. 좋은 이야기는 좋은 텍스트는 어떻게든 감동을 주는구나. 어떻게 가공을 하더라도 그 매력이 훼손되지는 않고 살아남는구나. 말씀 잘하시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대학 때 뭐 여러분들처럼 그 직업적인 건 절대 아니지만 제가 각 학교마다 극예술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저 거기서 연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극회 출신입니다. 뭐 기획도 하고 뭐
배우도 하고 무대 감독도 하고 뭐 연출 빼고는 다 해봤어요. 예. 그런데 저도 그때의 그 무대에서의 그 땀 냄새, 그다음 발성 연습할 때의 그 아에이오우 복식호흡 할 때 그 배 힘주고 한 거 아직까지 다 기억나요. 4월에 축제 때 모든 학생들이 다 술 마시고 다닐 때 우리는 무대 짓느라고 합판 들고 옛날에는 노천극장 지나서 저는 이제 영화 상영실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무대 짓고 막 대사 외우고 요즘도 꿈을 꿉니다. 무대에서 대사를 통째 잊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난관에 봉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꿈을 요즘도 꿉니다. 가끔씩. 그 내가 이건 사담인데 네. 그 제가 이제 친구하고 결혼 안 하고 홀로 지냈을 때 네. 친구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네네. 잠잘 때 잠꼬대를 하더래요.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대사. 네. 정말 그런 저도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그 뭐 아마추어 배우지만 툭 찌르면 우리 선배 연출이 항상 시켰어요. 너희는 찌르면 대사가 나와야 된다. 관등성명처럼. 그래서 찌르면 대사가 맞아요. 나올 수 있도록 톤이랑 모든 거를 아주 다 외웠고 대본을 거의 대본이 걸레가 되도록 지문과 모든 거를 쓰고 뭐 그게 아마 지금 소설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뭐 80년, 90년을 관통하신 분들. 그게 아닙니다. 뭐. 되게 어려 보시네요. 그때는 정말 100살입니다. 네. 100살 된 요괴입니다. 관등성명처럼 군대 가면 되면 관등성명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사가 탁탁 나왔어요. 네네. 안 나오면 바로 어디로 가냐? 옥상으로 가. 연극반은 구타가 존재했었죠. 네. 제가 책에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신입생 때 학교를 갔는데 신입생들은 이제 표를 팔잖아요. 표를 파는데 관객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객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 공연하냐고. 그래서 제가 관객이 한 명 있더라도 공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선배들한테 선배님 한 명이 있는데 어떡할까? 당연히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최인훈 작가의 옛날 옛적의 허이허이였고 대학연극제에서 그때 당시에 은상을 받은 작품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관객이 아무도 없거나 아무도 없으면 공연을 안 했겠죠. 혹은 한두 명이 있을 때 공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는 대학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럼 짧게. 아니 근데 이건 정말 먼저. 저는 저는 없습니다. 역시 어릴 때부터 스타의 길을 걸어오셔서 정말 없습니다. 온몸으로 화면에 다 보여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강덕 배우님은 지금 벌써 눈동자에 한이 많이 맺혔어요. 저는 지금. 뭐 이게 정말 과거 현재 엊그제까지 정말 제 운명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작품을 선택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작가님들을 존경을 해요. 작가들, 시인, 뭐 소설, 시곡 존경을 하는 이유가 모국어에 대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를 울려요. 내 마음을.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싶은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글들을 보면 정말 내가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80년대 저런 연극을 좀 후반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한참 막 그럴 때잖아요. 다들 운동하고 그럴 때죠. 그럴 때 제가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진오일 작품인 것 같아요. 유진오일. 유진오일이면 유명하잖아요. 세일즈맨의 죽음. 아니죠. 그분은 다른 분이에요. 세일즈맨의 죽음. 아서 밀러네요. 죄송합니다. 참견하고 감사합니다. 유진오일은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시곡으로 처음으로. 근데 엄청나신 분인데 이분의 작품을 우리가 감히 한 거에 젊었을 때 20대 중후반 때 그 안나 크리스티라는 작품을 했는데 내가 봐도 안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청파라는 동네가 있어요. 청파 소극장. 용산에 있는 청파. 그렇죠. 숙대하고 이대하고 그때는 연극이 근데 이대 쪽, 신촌 쪽에 좀 활발했었죠. 신촌은 남아 있고 숙대가 뭔가 한번 움직여 보려고 숙대 근방에 청파 소극장으로 해서 근데 이제 안 됐죠. 안 되고 마지막으로 신촌이 남으면서 신촌이 이제 무너지면서 대학로로 간 거지만 그때 이제 안나 크리스티를 할 때 제가 벌크 역을 했는데 아까 지금 진행자님 말씀대로 그래도 합니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올라가라. 아니 이제 예. 너 잠깐 와보라고. 예. 예. 딱 두 사람이 왔는데 예. 네가 결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예? 너 형하고 형수가 왔다. 결정해라. 그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어떤 그 정신을 배웠다니까요. 예. 여기서 안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 진짜 하기 프로페셔널. 싫어도 예.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는 뭐냐면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사실 그냥 모르는 관객이면 저는 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형이랑 형수면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냥 밥 먹으러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 아니 결국은 이제 형수를 내가 만났죠. 예. 형 이래 했는데 공연을 보셔야 됩니다. 예. 실망하지 마시고 네. 보세요. 했는데 우리 형이 예. 우리 형님이 이렇게 둘러보고 너네 보아하니 밥도 안 먹은 것 같으니까 내가 본 걸로 치고 가자. 아 저는 거기서 공연을 했으면 이제 혼이 살아있는 최광덕 배우와 함께 녹음을 하고 계십니다. 이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제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아 네. 삼겹살을 이제 드시면서 거기서 내가 대사를 했죠. 아 식당에서요? 네. 아 삼겹살을 이제 드시면서 우리 그래도 형님이 왔는데 네네. 네. 우리 그 최강덕이가 그래도 배우 주인공입니다. 강덕아 네가 그래도 함대고 그러면 또 해라. 실생활의 연극을 가져오신 건데 그러면 여기서 다음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이 질문이 뭐였냐면 무대 위에 나와 무대 밖에 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뭐 경계점이나 전환점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 작품과 내 생활이 그냥 혼재되어서 내 역할에 푹 빠져서 뭐 산다 뭐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이번에는 또 이어서 하시면 좋을 그 것 전에 같은데. 이제 그래요? 그 전에 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 최근에 작년에 12월달에 공연을 한 게 있어요. 네네. 한 20년 넘어서 네네. 이 전에 질문한 거에 대한 네, 답변이 예. 블랙박스라는 작품을 제가 2012년에 블랙박스요. 예, 12월달 그 연출이 누구였죠? 이제 연출은 이제 다른 분인데 예. 작가분이 김경주라는 아주 시문단의 예.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김경주라는 네. 작가분의 작품이죠. 저도 그분 알 것 같은데요. 야, 이 블랙박스로만 3박 4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3박 4일은 안 되고 저 한 달 동안 공연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여러 날 중에 선거 끼었죠. 네. 폭설 내려왔죠. 네. 관객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12월 달에 대학로에 아주 대란이었습니다. 네. 관객 안 오는 걸로. 네. 우리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네네. 와, 어느 날 네. 관객이 안 왔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내립시다. 그래서 5분까지 기다립시다. 그래도 우리 기다리자. 할 수 있다. 네. 한 명이라도 오면 저는 이제 연습 삼아라도 네네. 이제 대사가 김경주 작가의 그 블랙박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정말 저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대사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보다도 대사가 은유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하기 때문에 네네. 뭐 향간에는 뭐 어떤 분이 최고의 최고의 대사다. 부조리적인 최고의 작품이 나왔다. 아. 우리 한국 뭐 이런 말씀 들어서 나는 뭐 기쁘기도 하고 내가 올렸기 때문에. 근데 그 작품을 못할 뻔했어요. 네. 그리고 기다리다가 야 5분 후에 안 되면 5분까지 기다리고 안 되면 우리 짐 싸들고 커피숍에 가서 회의나 합시다. 딱 6분에 온 거예요. 10명이. 그것도 무려 10명이. 그래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합시다. 우리 그래서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연극 한 편 한 편 올리는 게 대단한 스토리가 담겨 있네요. 우리 옆에 있는. 근데 그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연출한테 야 웬만하면 내 얘기는 좀 하지 마라 그런 코멘트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게스트께서 난 안 했지롱. 게스트께서 이렇게 친히 해주셨는데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그랬던 그 김경주 작가가 이제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걸 올립니다. 거기에 이제 뭐 이제 그게 대표님이 다 발판이 된 거죠. 대표님이 너무 극찬을 하셨어요. 블랙박스를요. 예. 그분이 외국 생활을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요. 네. 라마마라면 유명해요. 저희들 이제 80년대 상징적이었거든요. 실험극에. 그 헬렌 그 여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작업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그 김혜련 단장님이 그분이 이제 영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연극 부조리적인 연극, 섹스피어 이런 작품들은 이제 꿰차고 계시겠죠. 그 작품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 부조리에 대한 것을 알고 쓴 작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제 귀로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내가 뭐 전언하시는 거예요. 저도 다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작품을 30일 정도 올렸거든요. 그 주인공으로. 주인공으로 올렸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지금 작가님하고도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겉으로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울었다는 거죠. 작가님 저 마음속으로 매번 울거든요. 아니요. 겉으로도 몇 번 나왔는데 작가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배우님 그 심파예요. 저는 참으려고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겉으로 울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또 그걸 말을 만들려고 웁시다. 여기서 웁시다. 이분만 웁시다. 근데 아니 울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내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울면 안 된다. 네, 울면 안 돼. 근데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상황 자체가 눈물이 나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연극 배우들과 또 연극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지금 또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도 옛날 연극하던 아마추어지만 그때 생각도 나고 시인과 연극 배우들이 참 이 시대에 남아있는 진정한 뭐랄까 자기 길을 꼿꼿이 지키는 예술가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그 질문 있었잖아요. 역할에 대한 그 무대 위에서 나와 무대 밖에 나 어떻게 경계 짓고 구분하는지 로사 배우님은. 사실 저는 그런 건 없고 일상에서도 그런 게 되게 저는 일상에서 스타기 때문에 그냥 무대 올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라 스타로 왜 빈정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뛰어줘야 되니까 스타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왜 뭐 엄마한테 연극적으로 엄마한테 대하시는 거 굉장히 연극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그게 엄마한테 대하는 거 다르고 남자친구한테 하는 거 다르고 학생들한테 대하는 거 다르고 이게 너무 심하게 바뀌니까 저는 제 친한 사람들은 제가 좀 약간 무섭다고 그래요. 멀티 자아가 있는 건데 언니 너무 무서워. 근데 그때 바뀌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배려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점이 이 사람에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는 나의 A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B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서로 더 어떻게 보면 눈높이 혹은 맞춤형 대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막 친구들끼리 막 이제 쌍스럽게 막 놀다가 또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러면 애들이 너무 언니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본론 이런 건데 제가 수습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농담이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 연기자인데 직업적인 배우잖아요. 그러면 역할에 감정을 몰입하고 이제 빠져들어야 되는데요. 자기만의 그 방식이 있습니까? 노하우라든지. 사실 저는 좀 약간 몰입도가 되게 지나치게 있는 편이에요. 근데 배우는 나와 또 다른 자아를 객관적으로 보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없는 배우들은 사실 배우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늑대 역할을 맡으면 학교에서 막 텐트 쳐놓고 밖에서 그런 애 있잖아요. 선생님 부르면 아웅 거칠게 막 사는 그런 동물원에 안 가도 다행이네요. 그런 아이였어요. 어릴 때 배우는 뭔가 그래야 뭐가 멋있는 줄 알고 그런 자기 멋에 취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안 좋다는 걸 어느 순간 알았어요. 내 자아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어느 순간 이런 시기가 딱 오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좀 나를 좀 떨어뜨려 놓는 작업을 오히려 하는 중이고 지금도 약간 그렇게 작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몰입이 너무 잘 돼서 저는. 몰입이 너무 잘 돼서 다리다. 그래서 역할에 아예 빠져 사시는.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나와서 나 좀 이렇게 그래야 상대편 배우도 배려하고 관객도 배려하는 게 생기는데 나만 스스로 이렇게 몰입한다 그게 좋은 연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광덕 배우님은 저는 이제 아까 질문을 저한테는 안 넘겨줘서 더불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안 드렸나요? 드렸는데 제가 2010년 전전으로 인해서 마치 그때부터 내가 풀어진 것 같아요. 그 전엔 종교인처럼 살았어요. 맞죠? 모 교수님이 모 교수님이 전 정말 심했어요. 딱 8시에 일어나야 되고 오히려 왜 우리는 직장인처럼 도시락 싸가지고 6시 퇴근하는 어떤 그런 정신처럼 왜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2010년 전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표방했어요. 그걸 계속 대학로에서 배우들한테 제시를 했고
그거 웃긴 거예요. 사실 지금 네. 생각해 보면 근데 그만큼 객기 뭐랄까 그런 정도 내 안에 종교인처럼 네. 우리 교수님 옛날에 뭐 그러셨어요. 정말 그 기독교인은 열광자가 있는데 예. 열신도 예. 왜 배우는 열신도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게 이제 아까 20대 초반에 받은 어떤 그 뭐랄까 선생님 멘트가 충격적이었었는데 그때가 그렇게 하실 때가 몇 년도쯤이죠? 80년대인가요? 그렇죠. 80년대. 저는 이제 80년대 그 초반기에 말기에 예. 많은 걸 경험을 많이 해 20대 때요. 배도 많이 타보기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리고 내가 죽산에 가요 한 10년을 뭐 아시겠지만 우리 극단이 죽산에 연희당 거리패 미추 다리 가듯이 우리 극단도 죽산으로 갔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은 마치 군대식으로 그걸 제가 행동대장처럼 했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려면 그걸 지켜야 돼요. 마치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8시 기상 뛰고 그다음 10시 전에 다 자야 되고 그 알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군대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이제 마치 이제 내가 배우로 가기 위한 그런 걸 다져놓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 99년도에 UC여트에서 햄릿을 할 때도 옛날 지금 유 대표님이 굉장히 늘 좋아하는 이유가 다 가자마자 20분 전에 딱 어둠 속에서 딱 이러고 무게 잡고 있었어요. 그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지금 생각하면 괜히 무게 잡은 거예요. 나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자기 체면 그런 식으로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했는데 지금의 항상 그 의미가 새롭게 이제 차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아까 노사님 말씀대로 노사 배우 말씀대로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지금은 찾게 돼서 경기가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배역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하는 것이 옷을 먼저 입어요. 어떤 그 옷을 한번 배역에 그 완전 연구가 아니고 그냥 돼서 한번 훑어보고 거기에 맞는 게 그 진짜 물리적인 옷을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맞는 배역의 옷을 입어요. 나중에 그 배역에 맞는 옷이 따로 오겠지만 옷이나 액세서리나 뭐 이런 걸 먼저 해요. 약간 코스프레 같은 성향.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창조가 되고 그렇게 시작하는 심리를.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들으면서 왜 그러면서 제가 절규를 했냐면 그 8시에 기상에 달리고 그 영향을 80년대 영향을 제가 받은 거죠. 제가 그 피해자인 거죠. 대학교 때 입학을 해서 선배들이 대학생 보고 8시까지 나와서 운동장 구보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대학생이 아침에 8시에 캠퍼스에 나와서 다들 노는데 저는 이제 오렌지족이라는 집단이 사회에 등장했을 때 그때 대학을 다닌 세대거든요. 95년도 X세대 다들 이제 놀고 자유를 갈망하던 그때에 나만 내 동기들이랑 같이 아침 8시까지 학교에 나가서 운동장 구보를 20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땀에 절어서 우리는 첫 강의를 들어가는데 그 문화가 바로 최강덕 배우님이 하시던 그 80년대 문화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나는 진행자님한테 사과는 할 수 있지만 난 선배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렇죠. 그 유명한 선배들 다 없어졌어요. 최강덕 배우님의 탓은 아니고 그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걸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깨달았네요. 네, 계속 연기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연기하는 것도 보잖아요. 저 배우 내가 배우고 싶다. 아니면 저 배우는 저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질투가 난다. 뭐 국내외 상관없이 그런 배우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정우 배우를 좋아하고 또 제가 또 가끔씩 또 뭐 동성이지만 흠모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로사님 먼저. 저는 그냥 저보다 다 예쁘고 저보다 돈 잘 벌고 저보다 유명하면 다 질투하고 다 선망하고 다 그 자리에 가고 싶고. 역시 스타다운 발언을 저는 그러네요. 보통 스타들이 의식을 해서 누구 이름을 특정하게 안 되거든요. 올라가니까요. 곤란하니까. 욕 먹겠네 진짜 누가 아는 사람이 들으면. 바로 뜨니까. 딱히 뭐 딱히 한 명은
명은 없고 저는 그냥 저보다 조금만 잘 나가도 나보다 좋은 작품에 딱히 한 명 없으나 굉장히 여러 명. 예,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너무 심해서 다 질투하고 다 선망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몰입을 잘하는 분은 몰입이 발휘되는 사람 질투도 심해. 배우는 아니 정말 배우가 질투가 없으면 질투가 배역에 대한 뭐 시기와 그런 것보다도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거 이영도 시인의 시도 있듯이 평범하면은 이제 좀 다르겠죠. 그렇죠. 최강덕 배우님은 또 어떤? 저는 좀 많죠. 많은 것 중에 이제 제가 죽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산에 작업을 많이 하다가 내가 이제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 그 전에 우여곡절도 많지만 그 1999년도, 9년도에 이제 지금 유시어터 청담동에 있는 유시어터 개관을 해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옛날에 연극 보러 가서 그때 택시 드라이버를 봤고요. 그때 당시에 최민식 배우가 주연을 했었고, 지금은 영화 배우로 이제 완전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엔 김수로 씨가 연극을 했어요. 김수로 씨 나오고 뭐. 장진 감독이 연출을 했고 아무튼 가서 연극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99년도에 햄릿 199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유인촌 대표님도 보고 최민식 배우. 그다음에 그때 이제 무명이었던 김수로. 내가 좀 여배우로서 좀 좋아하는 이제 이혜영 누나. 그다음에 뭐 정규수 선배. 뭐 많이 있었어요. 권성덕 선생님도 계셨고. 그때 이제 제가 그 햄릿 하신 유인촌 대표님을 흠모하게 됐죠. 그리고 대표를 흠모했군요. 아니 그분은 제목 같은데요. 영화로 대표를 흠모한 남자. 이거 뭐 바로 나왔는데 이분은 연기자로서는 내가 다른 뭐 경험해본 결과 다른 분도 있겠지만 제 선에서 경험한 사람 중에서는 정말로 존경하신 연기자예요. 연기자. 다른 거 모르겠어요. 다른 거 연기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뽑혀요. 뽑혀서 이제 하는 게 홀스트멜이었어요. 홀스트멜을 할 때 배우가 자기에 몰입해야 되는데 이제 말들이 뒤에 딱 있어요. 늙은 말이었을 때 유 대표님이 늙은 말이었을 때 자기 독백을 하는데 내가 빨려 들어갔어. 순간 빨려 들어가가지고 야 정말. 그리고 이분이 그 방송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꼭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와서 꼭 어두컴컴하게 아니 이제 운동을 하셔요. 이렇게 좀 자기 꼭 하셔요. 그때 50이 좀 넘으셨는데도 그 여러 가지로 저는 한 3, 4년 동안 그분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태도나 배우로서 그다음에 뭐 대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말 모범이 됐다. 그래서 나도 이제 목표를 그쪽으로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배우는 안 하시고 다른 쪽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이제 제가 좀 뭐랄까 저도 이제 좀 뭐랄까 흔들렸죠. 그렇죠. 근데 또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배우로서의 선망을 말씀하신 그렇죠. 거고 또 그것과 또 정치적인 업적은 또 다른 거니까요. 그건 저는 이제 저는 생각 안 하기로 별개의 것이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그분이 제가 굉장히 연기자로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남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행운이죠. 오늘 두 최강덕 그리고 김로사 배우님 모셔서 즐거운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 거거든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부르나요? 네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2주 동안 2주에 걸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와주시고요. 오늘 즐거운 얘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에 돗자리를 깔고 낮잠 자기에 탁월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